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상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벌써 명나라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지금 왕조별로 한 나라씩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죠. 꼭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명나라, 명나라 하면 주원장이다, 영락제다,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름, 저의 이름은 유성완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들을 우리가 다 갖고 계시죠? 저는 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버들요찰 쓰거든요. 버들이 성하고 완전하게 자라라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명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자신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당당히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 맞섰던 방효유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도 자신의 양심과 이름을 지켜내었었죠. 잠시 뒤에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명나라는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명나라가 단시간에 나오다 보니까 명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렇게 나누어 봤었는데 최근에 역시 좀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등장했었고 2022년에도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021년 수능 지금 전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능날 2021 수능은 아직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의 문제 트렌드는 이렇게 좀 명나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나라가 명청이 반복해서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패턴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명나라의 전체적인 정치 요거 나올 것이고요. 명나라의 경제, 명나라의 사회, 명나라의 문화 이렇게 각각 나뉘어 놨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 지난 시간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뭐 있었습니까? 원나라, 즉 몽골 제국 배웠습니다. 칭기스칸 나오면 뭐 기억해야 된다? 천호제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고타이 칸이라든가 몽케 칸, 구체적인 것들, 몽케 칸의 아바스 왕조 정복 이런 것들 사실은 그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온다라면 쿠빌라이 칸이 나오겠죠. 자, 쿠빌라이 칸은요, 국호를 원으로 바꿨었고 베이징으로 천도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남송을 멸망시켰었다라는 거. 그 외에 일본 원정이라든가 많은 일들 베트남 원정 등도 다 쿠빌라이 칸 때 했었다. 자, 그렇지만 귀족들의 사치와 황권 다툼, 그 다음에 교초의 남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국력이 좀 약화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몽골 초원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원나라의 사회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인 게 몽골 제1주의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가운데 있었던 생목인 이런 단어들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역참제. 역참제는 진짜 많이 나오죠. 역참제를 이용해서 그 거대했던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목화 재배라든가 교초의 남발로 원나라의 사회 경제는 좀 힘들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문화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했었다. 그 중에서도 종교가 상당히 많이 좀 인정됐었다. 가장 중요했던 거 라마교를 티베트 불교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것도 꼭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시 원섭이 기억나십니까? 서상기 비파기로 대표되는 그들의 원곡이 있었었고, 수시력, 곽수경에 의해서 수시력이 나왔었다. 뿐만 아니라 동서교류가 너무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든가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카르피니가 교황의 사절단으로 오기도 했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각각 있었으니까 주요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명나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 여러분, 이 인물 보면 주원장입니다. 주원장. 명나라에 세운 사람이죠. 명태조라고도 하고 이름은 그냥 주원장인데, 주원장은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었는데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고 고아로 자라게 되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너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형제들이 같이 굶어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어린 시절, 아주 힘겨웠던 어린 시절 끝에 결과적으로는 몽골족에 대한 불만을
잘 이용해서 또 한족 나라를 부흥시킨다라는 취지와 또 시대적인 여러 요구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그가 왕까지 되었습니다. 뭐 황제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는 이렇게도 평가해요. 중국의 수백 명의 황제 중에 한 개인의 영향력이 전 중국에 미치는 인물이 주원장만한 이가 없다. 왜요? 대부분의 왕들은요, 황제들은 일반 조금 밑에 있다가 이렇게 나온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황제였기 때문에 내가 황제가 된 사람이 대부분이잖아. 근데 그는 가장 찢어진게 가난했던 농민이 결과적으로는 명제국을 만들었으니 바로 그 주원장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는요, 먼저 1368년, 즉 14세기부터 17세기 1644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갔던 나라가 되겠고, 특히 이 주원장 명태조는요, 다른 말로 홍무제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는 난징에 나라를 세웠어요. 난징에서 나라를 세웠으나 그의 아들이었었던 영락제가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었고요. 신사층이라고 나오거든요. 신사층은 잠시 뒤에 사회 파트 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 송나라 때 4대부보다 훨씬 더 그 개념이 커진, 그 범위가 커진 이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신사층은 명나라 때도 지배층이었고 청나라 때도 지배층이었어요. 하나 먼저 살짝 봐주시고요.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태조 주원장이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그걸 홍무제라고도 하는데요. 핵심은 황권 강화예요.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야, 내 말 들어. 근데 기존에 있었던 중국은 재상, 우리 지금 말로 치면 총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좀 약간 뭐 성격을 달리한다라든가 자신의 권력을 좀 침범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재상제도를 폐지해버려요. 되게 중요한, 이거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중국의 당시 명나라의 주요 부처가 6개거든요. 중앙 부처가 6개인데 그거를 다 황제 직속으로 둬요. 그러니까 황제 말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교 진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게 성리학의 관학화입니다. 성리학을 국가의 학문으로 삼았던 것이죠. 관이라는 건 역사에서 할 때 무슨 뭐 관학화됐다라는 것은 국가를 뜻하거든요. 국가의 학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성리학을. 그 다음에 과거제 정비. 근데 사실은 이런 단어보다 이게 진짜 많이 나왔어요. 유교 반포. 유교라는 것이 뭐냐면 6개의 유교적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교적 덕목을 여러분 많이 얘기하면 좋은 게 누군지 아세요? 기득권 세력. 왜? 유교적 덕목은요, 여러분, 너 저항해라. 잘못된 것에 저항해. 너의 신념을 굽히지 마. 이런 거 할까요? 아니면 너 예의 발라야 된다. 기존의 체제에 순응해야 된다. 이런 걸 할까요? 기존의 체제에 순응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이 부모에게 효도해라. 노인을 공경하라. 마을 사람들과 화목하라. 자식을 잘 가르쳐라. 각자의 본분에 만족하라. 죄를 짓지 마라. 이런 6개의 유교적 덕목을 반포하면서 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근데 이걸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외우지 마세요. 유교 나오면 아하, 이거 명태조구나. 그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주원장, 즉 명태조는요, 이 국가를 처음에 세웠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의 질서를 자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전도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유명한 게 대명률, 대명령입니다. 대명령. 그 다음에 어린도책, 부역황책. 이 어린도책은 뭐 어린이 이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책이 이렇게 있어. 어떤 지역에 이렇게 땅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누구 땅, 요건 누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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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뭐 김씨 땅, 이씨 땅, 박씨 땅, 뭐 최씨 땅,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딱 보면 뭐 닮았죠? 물고기 빈을 닮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책을 어린도책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린도책은 무슨 책일까요? 맞죠? 토지대장이죠. 누구 땅을 어떻게 구분할지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호적대장으로 부역황책이라는 것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갑제. 즉 향촌의 기초 조직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인데, 그 기초 조직이란 건 뭐냐면 이갑제 찾으면요, 이거 학생들 많이 질문하는데 이거 여러분 깊게 아실 필요 없어요. 이거 보자면 뭐 이장호와 갑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 열거가 순환하면서 각각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막 이거 막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 No! 그건 수능 패턴에 맞지 않아. 이갑제가 나오면 명나라예요. 조금 더 들어가자면 명태조의 업적이다. 향촌 조직이다. 명나라 때 있었다. 끝이야. 끝이야. 뭐 정확히 뭐 이거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그런 거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이갑제 나오면 명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다. 어린도책 맞죠? 요거 누구 땅이다, 누구 땅이다, 누구 땅. 슬쩍 보면 뭐 닮았어요? 물고기 빈을 닮았네요. 그거 봐주시면 좋겠고. 자, 문제는
이 주 원장의 아들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무슨 말이냐? 주 원장의 아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첫째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어요. 첫째 아들이 주표예요. 주표. 그리고 뭐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었어. 그리고 이제 넷째가 있는데 요 넷째가 누구냐면 주체야. 주체야. 이 참고로 요 주체가 잠시 뒤에 영락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역시 이 친족 간에 이 사륙전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이 명나라를 세울 때 주원장한테 가장 크게 기여했던 인물은 주체예요. 두말할 필요 없어. 약간 우리나라의 조선 초기에 누구? 태종 이방원 같아. 근데 큰형한테 황위를 넘겨줘요. 그냥 황태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럴 수 있지. 큰형이고 첫째 형이고 하니까 오케이, 뭐 형까지는 인정. 이렇게 했어. 근데 자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이 죽어요. 예. 그리고 뭐 둘째, 셋째도 뭐 거의 이렇게 뭐 그 상황이 안 돼. 예. 그런데 그 다음 황위가 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주표의 아들인 주윤문이라고 있었거든. 이 주윤문에게 황위가 넘어가요. 그래서 황위가 어떻게 되냐면 1대 2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체가 이 주윤문한테 저항하면서 황위를 가져왔었던 것을 정난의 변이라고 합니다. 정강의 변과 약간 좀 어감이 좀 비슷하죠. 정난의 변. 이게 뭐 1399년에서 1402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연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자신의 조카였었던 주윤문을 공격하면서 그가 황위를 가져왔었던 거. 그가 이 넷째 주체가 3대 황제가 되니 그가 누구다? 영락제예요. 영락제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면 참 이 황권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황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좀 혈육 간에 이렇게 또 뭐 치열한 사륙전이 벌어져야 되니까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죠. 어쨌든 3대 왕 바로 뭐 성조라고도 하는데 성조란 표현보다는 영락제를 더 많이 씁니다. 자신의 조카로부터 왕권을 가져왔었고요. 자, 그는 그래서 재상제를 자신의 아버지가 없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재상제를 좀 부활시킵니다. 그걸 내각대학사라고 그래요. 요 단어도 은근 많이 물어봐요. 은근 많이 물어봐요. 자, 또 하나. 이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수도가 난징이라고 했었잖아요. 난징은 중국 전체로 보자면 요쪽 이 남쪽에 있잖아요. 베이징은 요 북쪽에 있었던 요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당시 주원장은요, 당시에 왕자들한테 각각에 있는 지역의 왕들로 봉해줬었어요. 일종의 봉건제적 성격에 의해서 좀 왕자들한테 이렇게 땅을 좀 띄워주는 형태가 있었던 거야. 이때 주체가 받았던 땅이 베이징 지역 일대야. 요 일대의 연왕이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근거지로 수도를 옮겨버려요. 우린 그래서 베이징으로 천도를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베이징 가면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명나라, 청나라의 황궁, 자금성. 자금성을 누가 만든 거야? 이 사람이 만든 거야. 영락제가. 여기 일설에는 방이 몇 개래요? 9,999개래요. 9999. 이걸 그래서 되게 누가 그런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자고 그 다음 방으로 옮겨. 그럼 뭐야? 한 방에 하루씩 잔다 그러면 365개씩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27년 정도 되면 다시 그 방으로 돌아온대요. 27년. 그러니까 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9,999개가 아니라 사실은 한 8,700여 개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20년이 더 걸리는 정말로 큰 바로 그 황궁이 바로 이 자금성이 되겠고요. 대운하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대운하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운하가 선생님 대운하 하면 수나라 아닙니까? 맞아요. 수나라 때 했지만 실제로 이때 막 좀 물길이 막히기도 했었고 이랬거든요.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운하를 정비했었고 이때 영락제가 대운하를 정비하면서 지금까지도 중국의 이 물동량이 이용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영락제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락대전, 사서대전이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요건 여러분 하나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게 있어. 청나라 때 대표적인 서적 중에 사고전서라고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사고전서와 이 명나라 때 사서대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구분해 주세요.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편하겠지만 제가 그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송나라가 있고요. 명나라가 있고요. 청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송, 명, 청 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는데 명나라가 요 가운데 있죠. 굳이 따져보자면 한화 이글스가
고기로 쓰는 데가 어디야? 대전 지역이잖아요. 대전 지역이 가운데 있잖아. 송명청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요거 할 때 제가 양쯔강 요렇게 얘기하면서 송나라가 하류 지역에 쌀의 주산지였던 건 송나라, 가운데 있었던 게 명나라, 양쯔강 상류가 쌀의 주산지였던 건 청나라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 가운데 있는 거.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가운데 있는 도시가 대전 아닙니까? 아, 명나라 하면 대전. 그래서 영락대전, 사서대전. 이거 제가 어제 강의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저도 입에 탁탁 안 붙는데 중요한 건 대전만 기억하시면 아, 명나라다. 뭐 이렇게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사고전서랑 요걸 많이 헷갈려서 가끔 틀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전 생각해 놓으니까 아, 가운데 있는 도시, 아, 명나라 가운데 있었지. 땡큐 이러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고전서와 사서대전 요거 반드시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락제 하면 언제나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정화의 원정입니다. 이 정화의 원정은 화교 진출의 계기가 됐다. 화교가 뭐죠? 중국 출신들이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나머지 지역으로 가서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화교라고 하죠. 화교 진출의 계기가 되었었고, 조공질서라는 건 중국 중심의 하나의 외교 질서 아닙니까? 그런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주체가, 즉 영락제가 이 정화를 통해서 황간 출신의 정화를 원정을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윤문을 잡기 위해서라는 설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주윤문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정난의 변 당시에. 그래갖고 뭐 승려복장을 하고 뭐 도망갔다라고 하고 지금도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뭐 소문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서 살아간다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군대를 파견했던 게 바로 뭐 정화의 원정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 이때쯤 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방효유입니다. 방효유는 주윤문의 스승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영락제가 어쨌든 자신의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거잖아요. 황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윤리적으로 좀 약간 그 컴플렉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최고의 학자 누구? 방효유와 잘 지내야 된다라고 옆에 있는 그 참모들이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것이죠. 방 선생님, 선생님의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학자시라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에 마지 않는다고요. 근데 뭐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황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황제 축하 글 하나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효유가 물었대요. 주윤문, 즉 전 황제의 시신은 어딨나 라고 했더니 이제 영락제가 약간 거짓말을 해요. 불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되자 막 되게 침통해 하더래요. 지필묵을 달라, 쓸 걸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황제 조서를 써주는 줄 알고 고맙습니다 하고 딱 줬는데 거기에 딱 네 자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연적찬위, 연나라의 도둑놈이 황위를 찬탈했다. 네가 훔쳐갔지 이거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락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방효의 입을 귀까지 찢어 올렸대요. 그러면서 귀도 잘랐대요. 그래서 저거 죽여마라 하는데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되게 다혈질적이거든, 영락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효효의 혈족들, 아들, 딸, 부인 다 죽여. 구족까지 멸했대요. 구족뿐만 아니라 방효효가 썼던 책에 나오는 인물, 동창 다 죽여. 뭐 방효유의 제자 다 죽여.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때 죽었으면 여러분도 제 제자들 아닙니까? 완제들 아닙니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800 몇십 명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방효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걸 이제 바라봤었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영락제는 방효유를 죽이고 나서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가 반란자이자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역사의 진정한 승리자는 아마 방효유가 아닐까 싶다. 나는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무섭다라는 글을 남겼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락제 바로 정화의 원정 보냈던 이유가 자신의 조카의 시신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했었는데, 사실 이 정화의 원정은요 여기까지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물라카 지역, 제가 여러분 1강에서 말씀드렸죠. 요 해협을 물라카 해협이라고 그랬죠. 말레이 반도 끝에 있는 여기 지역을 이제 물라카라고 하고, 요 해협을 통해서 쭉 어디 인도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금의 소말리아 해변 일대까지 갔던 게 바로 정화의 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주셔야 되는 건, 요 명나라가 나오면요, 명나라의 반대편, 당시에 이 서남아시아 내지는 서아시아 지역에 티무르 제국이 있었다라는 거 꼭 포인트 한번 잡아주세요. 이 티무르가 명나라의 원정 가던 도중
예, 티무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티무르랑 같이 있었던 데는 어느 나라다? 명나라다. 최근에 수능 트렌드가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명나라와 같이 있었던 당시에 이 서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나라는 티무르다라는 거 요거 꼭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실제로 정화가 아프리카에 가서 갖고 왔었던 것 중에 기린이 있대요. 기린을 보고 영락제가 그렇게 좋아했대요. 왜? 이 중국 고사에 보면 아주 태평성대의 훌륭한 황제가 나오게 되면 사슴보다 등치가 훨씬 크고 목이 더 긴 그러한 짐승이 이제 동물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기린이 온 거야. 와, 내 태평성대, 나 훌륭한 황제, 대박. 왜? 컴플렉스에 눌려 있었었는데 이걸 딱 갖고 오니까 대박, 땡큐 막 이랬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몰라카 지역 일대라든가 요 베트남 지역 일대까지 다 공략하면서 다녀왔었던 것이 바로 어디다? 영락제 때 정화의 원정이다. 봐주시면 좋겠는데 그 이후 되면서 명나라가 좀 힘들어져요. 특히 이 명나라가 가장 힘들어지는 계기를 보여줬던 게 북로남외예요. 이 북로남외라는 건 뭐냐면 북쪽에서 몽골족의 일파인 오이라트 타타르 애들이 계속 괴롭혀요. 명나라가 이거 계속 고전해요. 그리고 이 중국의 요 남쪽 있죠. 남쪽 해안가 지역에서 일본 출신의 왜구들이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 남외라고 그래. 그래서 요 당시에 명나라가 힘들어졌던 상황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북로 남해. 요 단어 나오면 명나라 때입니다. 자, 그래서 국방비 지출이 많아지면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었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던 대표적인 인물 명나라의 명재상 장거정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장거정 거꾸로 읽으면 정거장이에요. 장거정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장거정 때 같이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만력제예요. 만력제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한국사 배울 때 임진왜란 할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인물이 만력제죠. 예, 중국 역사상 가장 무능했던 군주가 만력제거든요. 30년 동안 정무를 보지 않아. 정사를 보지 않아. 일을 안 해. 그냥 들어가고 그냥 자기 술 마시고 그냥 뭐 그것만 해. 근데 유일하게 했던 게 임진왜란 파병이야. 그래서 얼마나 특히 이 만력제 초기 때, 그러니까 만력제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초기에 한 10년 정도는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때 재상이 장거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장거정이 했었던 일 중에 이 일조 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토지 측량도 했지만 일조 편법 한번 정리해 주자면 당시엔 세금이 너무 여러 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딱 두 개의 세목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지세와 정세로 줄여버린 거예요. 다양하게 내금 세금 다 없애버리고 토지세, 요거는 성인 남자들이 내는 머릿수 되는 내는 세금으로 딱 줄여갖고 이것을 뭐로 내게 하는 거야? 실버, 은으로 내게 했던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 일조 편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장거정의 일조 편법, 명나라 때 있었습니다. 일조 편법은. 자, 그런 와중에 어쨌든 장거정이 이제 몰락하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만력제가 30년 동안 폐업해요. 그러니까 이때 막 별의별 반란들이 많았었는데 뭐 만력제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꿈에서 갑자기 어떤 꿈을 꾸더니 내가 이 임진왜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게 임진왜란을 지원해줘요.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명나라가 임진왜란을 지원해주면서 재정이 악화되었었고 그렇게 되면서 각적의 농민들의 반란이 이어졌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성의 난이 나오게 되면서 1644년 그 한족의 왕조였었던 명나라가 멸망을 했었습니다. 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만력제 때 있었던 사람이 장거정이기도 하고 잠시 뒤에 문화파트에서 나오는 마테오리치 있죠. 마테오리치 역시 이 만력제 때 있었던 예수의 선교사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자, 일조 편법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상납하는 각종 물자와 비용으로부터 각 지역의 특산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합쳐 일조로 하여 각 호의 토지와 성년 남자의 수에 따라서 은으로 국가에 납부게 하는 제도가 일조 편법입니다. 뭐와 뭐라고? 토지세, 이걸 뭐라고 하고? 지세라고 하고. 성인 남자의 수, 이건 성인 남자의 머리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세라고 하죠. 그래서 지세와 정세를 뭘로? 은으로 납부하게 했던 제도를 일조 편법이라고 하고요. 자, 명나라의 경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의 경제에서는 일단 쌀의 주산지가 양쯔강, 중류까지 올라가요. 양쯔강, 요럼 제가 아까 대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하류, 중류, 상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때가 양쯔강 하류 때가 송나라 때고
양쯔강 중류가 쌀의 주산지였던 데가 명나라 때고 상류가 있었던 데가 청나라 때다. 말씀 드렸었죠. 자, 그리고 외래작물이 들어와요. 외래작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땅콩, 고추 이런 게 다 이때 들어와요. 특히 이제 아메리카로부터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먼저 여러분 팁을 드리자면, 여기 제가 이렇게 박스 지금 친 지역 있죠. 요 지역은요, 명나라 때 게 당연히 맞지만 명도 되고 청도 됩니다. 명청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외래작물이 들어온 게 명나라 때입니까? 청나라 때입니까?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둘 다 같이 봐요. 명도 되고 청도 돼요. 자, 양쯔강 하류 지역이 면직물과 견직물, 즉 면포와 비단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도 명청을 같이 봐요. 그 다음에 상업으로는 동업조합,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은 직업을 있는 사람들의 모임, 공소라고 하고요. 같은 지역 사람, 우리나라로 따지면 향후회 같은 게 되겠죠. 같은 동향, 같은 고향 사람, 같은 지역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던 걸 회관이라고 해요. 공소회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도 명청을 같이 봐요. 상인으로서는 주로 북쪽에는 산시상인, 남쪽에는 신안상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나오는 것도 명청을 같이 봅니다. 나머지는 쌀의 주산지가 양쯔강 중류였었던 거 명청을 구분해야 되겠죠. 이건 중류는 명나라고 상류는 청나라죠. 그리고 뭐 감합무역이라든가 일조편법 이런 거는 명나라 때지만 요 박스 친 지역 요것은 명청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명도 해당되고 청도 해당된다라는 거 반드시 봐두셔야 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꼭 봐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무역입니다. 무역으론 일본이랑 감합무역을 해요. 당시에 일본은 여러분 무슨 막부였는지 아세요? 명나라 때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였습니다. 명과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감합무역을 했었죠. 미음, 명, 무로마치, 감합, 미음.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감합무역을 했었다. 세 개가 다 미음이 들어가네요. 이 감합이라는 게 뭐냐면 감합증을 바탕으로 일종의 제한무역을 했다라는 것인데, 일종의 무역 허가증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해갖고 너는 언제 어쩌지, 너 누구 주지, 자 이제 이거 허가해 준다라는 이제 증서를 만들어 놓고 이걸 반을 뚝 자르는 거예요. 뚝 잘라갖고 한쪽은 중국 쪽, 한쪽은 일본 쪽이 각각 가지고 있다가 뭐 몇 개월 뒤에, 뭐 당시에는 바로 오지 못할 테니까 몇 개월 뒤에 다시 들어올 때 이 감합증을 딱 내미는 거죠. 그러면 요 당시에 잘랐던 증서를 알고 위조가 아니구만, 맞아, 자 무역하자라고 하는 형태의 일종의 제한무역을 감합무역이라고 그래요. 어디와 어디 사이에서, 명과 무로마치 사이에서 행해졌었던 무역 형태를 감합무역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조공무역 체제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자, 조세로는 일조편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했었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양하게 내던 세금을 지세와 정세도 딱 줄여놓고 그것을 은으로, 실버로 내게 하는 이 세금 체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조편법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지도들 보면 여러분 지도를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게 있고, 그냥 슬쩍 보고 이게 뭐 명나라 때구나 청나라 때구나 이렇게 그냥 구분만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명청 시대 상업이라고 나왔죠. 자, 주로 북쪽에는 산시 상인이 있고요. 남쪽에는 주로 신안 상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 뭐 누구는 푸첸 상인이고 누구는 장수 상인이고 이런 거 구분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산시 상인, 신안 상인 나왔구나, 명청 시대구나, 끝.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예, 그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명청의 사회. 여기 전체는 명나라도 되고 청나라도 됩니다. 명나라도 되고 청나라도 돼요. 이것들 다 여기 전부 다 명도 되고 청도 돼요.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하나씩 가볼게요. 일단 이 명나라의 지배층은 신사층이었습니다. 신사층. 당연히 뭐 청나라도 해당되겠죠. 특히 신사층이란 건 뭐냐면, 보세요. 송나라의 지배계층이 여러분 누구라고 했었죠? 사대부라고 했었죠. 사대부의 핵심은 현직 관리예요. 현직 관리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 내지는 청나라의 지배계층은 누구냐면 신사층이거든. 그럼 신사층이란 건 뭐냐면 전직에다가 현직 관리예요. 전현직 관리고 뿐만 아니라 학위 소지자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위 소지자라는 건 뭐냐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유생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학위 소지자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현직 관리보다 전현직 관리가 훨씬 더 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학위 소지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까지 나오니까 훨씬 더 많아지겠죠.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EBS 현재 강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100명은 더 되겠죠. 뭐 이래 뭐 과목을 전체 따져보자만 100명이라고 해봅시다. 전직 EBS 강사는 얼마나 될까요? 수백 명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리고 EBS 강사를 하기 위해서 원서를 낼 수 있는 사람까지, 즉 학위 소지자까지 있는 전국에 있는 전체 교사 숫자까지 하면 그 수는 더 커지겠죠. 이 계층을 우리는 신사계층이라고 그래요. 신사계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거 사대부의 수보다 훨씬 더 신사층이 폭이 훨씬 더 많이 넓어졌다. 범위가 넓어졌다라는 게 이들입니다. 신사층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럼 주로 했던 게 뭐예요? 각 지역에서 조세 징수, 세금 걷고요. 백성 교화, 백성들 교육도 하고요. 치안 유지, 경찰 업무도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지역에 세무서이자, 세무서 관리이자, 교육 담당자이자 경찰이었어요. 막강한 권한이 있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면 공짜로 할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일종의 조세를 감면받기도 하고요. 노동력을 내야 되는 부역을 감면받기도 하고 경범죄에 대해선 면책특권도 있었던 세력이 신사층이에요. 선생님, 근데 명나라 때 이 신사층이 지배층인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명나라는 한족 왕조고 청나라는 이민족 왕조잖아요. 여진족 왕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지배계층이 인정됩니까? 청나라가 그게 참 잘했던 거야. 왜 그러냐면 청나라가 이민족 왕조, 소수의 이 지배 집단이 그 큰 청나라를 지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사층의 특권을 그대로 인정해줘요. 명나라 때 것을. 그래서 청나라 때도 지배계층이 신사층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민들의 의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도 명청을 같이 보는 거예요. 자, 노동자들이 삶을 살다 보면 알아서 노동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줄까요? 그렇지 않죠. 시간이 지나서 명나라 때도 경제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더 좀 헐벗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노동자들이요, 단결하자, 우리 저항하자라고 하는 기경의 변이라고. 특히 뭐 수공업자라든가 이들이 같이 힘을 연대해가지고 저항을, 일종의 지금 말로 하자면 단체 투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소작 거부, 즉 이거는 뭐 소작농들,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도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이 소작료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항하는 항조 운동을 펼치기도 했었고요. 노비들도 저항했습니다. 우린 그래서 노변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고요. 이러한 서민 의식들이 등장하게 되었었다. 명나라도 되고 청나라도 됩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등장했습니다. 바로 명나라의 문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는 여러분 다 중요해요.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는 지금 명나라 공부하고 있죠. 명나라의 학문 중에서 성리학이 관학화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세계사를 점점점 배워나가시면 아시겠지만 종교든 학문이든 국가에서 너무 밀어주고 너무 강요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학문의 본질성이 사라져. 오히려 그 순수성이 무너져버려. 특히 종교는 더 그렇고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국가에서 성리학을 관학화하면서 국가의 학문이라고 해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화되거든. 현식화됐다라는 것은 학문의 본질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양명학이에요. 그러면 이 성리학, 뭐 인간의 심성이 어떻게 됐고 우주의 원리가 어떻게 됐다라는 게 인생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양명학이 가졌던 건 뭐죠? 실천성. 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야. 실천했어? 즉 지행 합의를 중요하게 여겨요. 행동하는 것과 아는 것은 같아야 된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같아야 된대. 즉 행동하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알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실천성을 강조하는 게 바로 양명학이죠. 이것은 성리학의 그런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명나라 때 등장했던 게 양명학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라는 심증리,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건 윤리화 사상이야. 우린 윤리화 사상까지는 필요 없어. 양명학 나오면 명나라구나, 끝이야. 됐죠? 자, 그 다음 실학입니다. 실학은 뭐냐면 정말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성리학이 관학화되다 보니까 너무나 뭐 인간의 본성이 어떻니 막 이런 거 갖다 막 싸우고 있잖아요. 일반 민들한테 그게 뭐가 중요한데? 참고로 기계가 좀 나와가지고 기계 같은 걸 만들면 우리가 훨씬 더 생산량이 늘어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계와 관련된 책 천공괴물이 등장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약초 이런 거에 대한 효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초와 관련된 본초 강목, 또 농사 짓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어느 시기에 씨를 뿌려야 된다, 거름은 어떻게 줘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농정정서 같은 책들이 이때
실학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학문들이 이때 등장했다. 이게 언제다? 명나라 때 학문이다. 양명학, 실학 이런 책들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했던 게 여기서도 역시 서민 문화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요 단어 이해들 못하던데요. 구어체 소설. 구어체가 뭘까요, 여러분? 말하듯이 나와 있는 소설이에요. 그럼 구어체의 다른 거는 뭐냐면 문어체야. 문어체는 이 문법이라든가 쓰기 중심으로 나오는 거거든. 이거 어렵지, 문어체는. 사람이 말하듯이 쓰면 얼마나 재밌겠어. 즉 서민소설, 구어체 소설, 좀 읽기 편한 소설 이런 게 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삼국지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죠. 삼국지, 나관중의 삼국지와 관련된 삼국지연의 여기 나와 있고요. 뭐 조조, 뭐 유비, 송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삼국지 여기 있고요. 수호전. 수호전은 여러분 그 지금 말로 따자면 이 동양판 로빈 훗이에요. 예, 이게 108 영웅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나쁜 놈들을 뭐 골탕 먹이고 복수해주고 뭐 이러한 얘기들 실제로 읽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서유기 아시죠, 여러분?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가서 그가 왜 여행을 하죠? 그렇죠. 그 현장이 모티브가 된 것이에요. 현장이 불경을 인도에 가서 가져오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걸 소설처럼 썼던 게 서유기죠. 예, 여러분이 아시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촉 이 내용 여기 나오는 것이고, 금병매 이거 저는 못 읽어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엇을 상상하든 이거보다 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야하다고 하는데 뭐 요건 뭐 저는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의 더 재미적 요소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구어체적 소설이 명나라 때 등장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특히 명나라의 미음과 관련돼서 마테오 리치 너무 중요합니다. 마테오 리치는요, 고녀 만국전도 같은 미음이네요. 이 고녀 만국전도 잠시 뒤에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의 세계 지도랑 비교해 봤을 때 이땐 인공위성 없을 때 아닙니까?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게 뭐라고? 고녀 만국전도예요. 고녀 만국전도. 그 다음에 천주시리, 즉 크리스트교의 교리서, 그 다음에 기하 원본을 번역하기도 했던 인물이 마테오 리치가 되겠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예수회 선교사 출신이에요. 이 예수회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 서양사 안 배웠지만 그 크리스트교에서, 즉 과거의 크리스트교를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가톨릭에서 비판하면서 나왔던 게 개신교잖아요. 루터나 칼뱅, 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신교가 막 16세기에 등장하다 보니까 이 신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교, 즉 로마 가톨릭에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 그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거든요. 그게 예수회예요. 예수회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선교사로 명나라에 왔던 인물이 마테오 리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명나라 말기 때예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천공괴물, 뭐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서적이 나왔던 것이고요. 이게 삼국지연의, 뭐 도원결의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삼국지 정사로 들어가면 도원결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약간 요거는 이 삼국지연의에서는 좀 재미적 요소를 좀 강조하면서 나왔던 것들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 딱 봐도 서양인 같죠? 마테오 리치와 그다음에 마테오 리치와 많이 교류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 서광계예요. 서광계. 농정정서를 지은 명말의 학자 서광계는 크리스트교교로 개종했었고요. 마테오 리치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번역하기도 했던 인물이 서광계라기도 합니다. 같이 하나 살짝 봐주시고요. 요 고녀 만국전도. 여러분 이건 있잖아.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대륙 나와 있고요. 인도. 크기도 지금이랑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물라카 해협 나와 있고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 이제 중국 되겠고요. 우리 한국 나와 있고 여기 일본 대충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쪽 와서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 아메리카 이 대륙과 관련된 게 지금 세계 지도랑 비교해봐도 거의 비슷한, 이거 정말로 놀라울 정도의 과학적인 그 앞서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명나라. 명나라의 누구요? 마테오 리치. 어떻게 기억하면 되실까요? 명나라의 마테오 리치는 고녀 만국전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명나라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특히 여러분 이 명나라가 시험 문제 나온다라면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명태조 자체로도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별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자체 인물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인물로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진나라의 진시황, 그다음에 한나라의 무제, 한무제. 그다음에 당나라의 뭐 현종, 근데 당현종은 제가 볼 땐 좀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요. 송나라도 인물, 송태조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송태조. 그 다음에 명나라에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2명. 특히 누구? 명태조. 주원장도 있고, 그 다음에 영락제.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가면 점점 많아져요. 청나라는 3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예요. 요 각각의 제가 지금 이 써드린 인물들, 진시황, 한무제, 송태조, 조광윤이죠. 명태조, 주원장, 그다음에 영락제, 명나라 영락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들은 단독 인물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왜 써드리냐? 원래 중국사는요, 왕조별로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물별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인물별로도. 근데 다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명나라의 명태조, 그 다음에 영락제 등등. 선생님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만력제는요? 만력제는 죽었다 깨나도 세계사의 단독 문제로는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지문 같은 데서 명나라를 물어보는 형태로 물어볼 수 있지만 단독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에 써드렸던 인물들은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고. 그 개인 문제로도. 그러니까 그 나라, 왕조가 아니라 그 인물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었고, 이 명나라에는 2명이나 여기 해당되니까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의 경제 파트에서는 명청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명도 되고 청도 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라 라고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사회, 서민, 의식 파트는 명청 같이 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명나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던 거 우리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2020년 9월 모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황제는 황태손인 주윤문에게 황명중, 조후, 훈란이라는 책을 하사했고요. 이 책은 후대 왕들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로 자신이 개창한 왕조에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죠. 아까 제가 주윤문, 바로 그 주표의 아들로 얘기했었고 2대 황제가 되는 바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왕조, 어떤 왕조예요? 그냥 명 찾아주시면 되겠죠. 명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여기 왕조에 밑줄 치지 않고 여기 황제는? 이라고 물어봤으면 누구겠습니까? 황태손이 주윤문에게 이걸 남겼다. 그가 누구죠? 명태조예요. 명태조. 그렇게도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명나라니까 6유를 반포하였다. 이거네 뭐.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는 왕조로 물어봤지만 요거를 밑줄을 여기 황제로 바꾼 다음에 명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도 유교 반포가 들어가죠. 그렇게 푸셔도 그거는 뭐 더 자세한 거긴 하지만 요건 뭐 왕조니까 왕조별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파스파 문자 어디가 해당되겠습니까? 당연히 원나라 내지는 몽골 제국 해당되겠고요. 자, 티베트 신장을 복속시켰다. 여기가 이제 청나라 때가 되겠습니다. 황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하였다. 어디요? 당나라가 되겠고요. 청묘법, 시역법 등 신법이 단행되었다. 어떤 나라겠습니까? 송나라가 해당되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왕조 거의 다 배워오다 보니까 정말로 나왔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이제 뻔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강 우리 청나라까지 끝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더 강해지실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번 문제 보시면 2018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밑줄 친 항해의 결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유대하가 말하였다. 그의 항해는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인과 백성을 희생시켰습니다. 영락제의 명령으로 항해가 처음 시작된 이래 귀한 보물을 얻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국가에 어떤 이익이 있었습니까? 이에 대한 기록을 폐기하여 다시는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 정화의 원정을, 정화의 항해 내지는 정화의 원정을 비판하듯이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정화의 항해죠. 뭐 영락제가 보냈었던 정화의 항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대한 결과, 담배가 아시아에 유입되었다. 선생님, 담배가 명나라 때 들어왔으니까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화의 항해는 영락대제죠. 명나라 초기이고요. 담배라든가 담배, 옥수수, 땅콩, 고추 이런 것들이 들어왔던 것은 명나라 말기예요. 그래서 명청을 같이 보는 거예요. 명나라 말기 내지는 청나라 초기 때 이런 것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되지 않죠. 명 중심의 조공 체제가 확대되었다. 이게 바로 정화의 원정의 결과. 이거 말고 만약에 나온다면 화교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해당되겠죠. 예,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제지술이 이슬람에 전파되었다. 제지술이 만들어진 것은 한나라 때고요. 이슬람에 전파되었었던 건 당나라 때입니다. 요거 꼭 구분해 주세요. 구분해 두세요. 예, 탈라스 전투 이후에 이슬람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었고요. 이븐 바투타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은 몽골 제국이었던 원나라 때고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왔던 것은 명나라, 청나라가 각각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020년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 지시가 내려진 시기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왕조 문제를 묻고 있네요. 짐은 건국 이후 혼란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법을 벗어난 형벌을 사용하였다. 자, 이제부터 법전에 따라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라. 또한 짐은 재상직을 폐하고 천하의 사물을 5부, 6부, 도차론 등 여러 관청에 나누어 간장하게 하였다. 앞으로도 이를 군주들을 재상을 다시 세우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상직을 폐지하였다. 라고 해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명나라를 세웠던 바로 그 인물 명태조가 되겠죠. 그러면 자, 명태조에 해당되는 거 볼까요? 군기처. 군기처는요. 청나라 중에서도 옹정제 때 했었던 것이거든요.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고구려가 나오려면 적어도 수라든가 당나라가 되겠죠. 이갑제를 시행하였다. 명태조, 이갑제. 끝이잖아요. 정답 3번. 됐죠? 5대 10국을 수습하였다. 이거 누구겠습니까? 송나라. 송나라 세웠던 조광윤이 해당되겠고요. 황소의 난으로 국력이 쇠퇴하였다. 당연히 당나라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지도가 제작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지도 백과 하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제작한 지도로 전 세계를 5개의 대륙으로 구분하여 한 도면에 타원형으로 나타내었었고요. 이 지도는 조선과 일본에 전해져 동아시아 사람들의 세계 각지에 대한 지식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충격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뭐죠? 고려 만국전도가 되겠죠. 이 고려 만국전도가 제작된 왕조에 대해서 묻고 있죠. 어떤 왕조요? 명나라죠, 뭐. 그러면 양명학이 명나라 때 맞습니까? 맞잖아요. 본초 강목이 명나라 때 있었습니까? 명나라 실학 중에 대표적인 것이죠. 동경몽화록, 이거 어디죠? 송나라 때입니다. 동경몽화록. 곽수경이 수시록을 만들었다. 수시원섭이, 바로 원나라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니은 하는 것이니까 몇 번?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오늘도 문제 다 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명나라 끝냈고요. 이 명나라 이후에 나오게 되는 중국의 마지막 왕조, 우리가 다음 강에 배울 청나라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